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문학의 기능과 원리 중에서 어부사시사를 했고 이번 시간은 어부사시사라는 시가 고전 시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로루라고 하는 현대시까지 해서 이제 이 내용과 형식상의 연관성, 유기적인 관련성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갈래를 좀 바꿔서 소설로 넘어와서 소설에서 내용과 형식상의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두 번째로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우리 교과서 안에 들어왔어요.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의 어떤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 시대적 배경이든 뭐 아니면 지식인의 그 당시 지식인의 생각이든 이런 걸 알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이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작품이 쓰여진 어떤 형식상의 특성이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되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미리 말해주지만 작품 내용이 와 너무 흥미진진한데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내용 보기 전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뒤에 보기 지문 보듯이 우리 뒤에 40페이지, 41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학습활동 부분 먼저 보고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파악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작품을 보는 것이 이 작품을 볼 때 좀 정신을 놓지 않을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없는 작품은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이걸 파악해야지 이게 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1번은 여러분들 내용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2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좀 주목해야 되니까 2번부터 한번 보면 이 작품에 쓰인 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 방법이 조금 독특하고요. 그리고 문태를 같이 좀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포인트예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의식의 흐름이라고 나오죠. 의식의 흐름,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소설은 약간 어떤 사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면서 막 갈등이 고조되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소설이 전개가 돼요. 근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인 소설은 어떤 거냐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머릿속에 우리 계약이 언제더라? 5월 20일이지? 계약 많이 남았네? 그러면 계약 그때까지 이걸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더라? 막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로는 뱉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수업하는 맥락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것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등교 계약이 며칠인지를 생각하고 등교 계약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고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소설에서도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뭐라는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보고 저 여자가 예전에 나랑 소개팅했던 여자예요. 그 소개팅했던 그 과거의 시간으로 올라가서 그때 내가 어땠더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서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똑똑 끊길 수 있어요. 굉장히 막 유기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사실보다는 보고 듣는 것에서 떠올리는 그런 생각들.
그게 서술의 중심이 되고 이런 떠올리는 생각들이 결국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 그 매끄러운 흐름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둬야 되겠죠. 그것이 모이면 이 소설의 주제가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소설의 힌트 하나, 의식의 흐름이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 소설을 서술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안 맞기도 하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 41페이지에 2번 보면 문체상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체가 뭔지 몰라요. 이게 문제지. 우리의 문제죠. 문체상의 특징을 설명해보라고 하는데 문체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선생님 잠깐 문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하얀 화면이 나왔죠? 당황하지 말고요. 우선 문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문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말투라고 하잖아요. 마이크를 저 멀리 던져놓고 했네. 자, 문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문체하고 비슷한 게 말투예요, 말투. 우리가 말을 할 때 선생님도 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 쓰는 그런 여러분들 말 잘 따라하죠. 그죠? 그 독특한 그 사람의 말투가 있는데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쓸 때도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글 쓰는 투가 있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문체라고 합니다. 결국에 문체는 글투예요, 글투. 글씨 쓰는 거 아니고요. 글을 쓰는 그 사람만의 방식이 있어요. 문장의 개성적인 특징. 또 말을 이해가 안 되네. 문장의 개성적 특색을 우리가 문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 쓰는 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문체는 뭐뭐태라고 씁니다. 이게 여기에 체가 있잖아요. 뭐뭐태 붙으면 그게 문체예요. 기본적으로 문체의 가장 양축을 두는 것이 짧냐 기냐, 간결하느냐 아니면 길고 막 문장이 쉽게 안 끊어져. 막 문장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한 문장이 막 한 3줄씩 되는 거야. 점이 한 3줄, 4줄 있다가 찍혀요. 여러분들 글 써서 내면 간결체인 사람 없어요. 다 뭐다? 다 이 만연체예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끝을 안 맺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보면은 말이 안 돼. 다. 처음에 시작한 주어랑 나중에 끝나는 서술어랑 이제 호응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문장을 길게 써서 그럽니다. 길게 쓰다 보면 내가 처음에 주어를 뭘로 썼는지 까먹고 그냥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를 가장 큰 두 축으로 나누면 간결한 느낌이랑 긴 느낌이랑 요 두 개가 있어요. 간결체와 만연체 이렇게 나뉩니다. 간결체는 말 그대로 얘는 짧아요. 특징이 짧음. 길이가 짧아요. 짧으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속도감도 있어요. 그래서 좀 호흡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 문단 안에 문장이 여러 개가 딱딱딱딱딱딱 끊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청춘의 찬이라는 민태원의 작품을 하나 보면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벗어낼 기관과 팀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이게 한 문단 지금 한 길이로 보면 한 2줄 정도의 길이에 한 4문단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호흡이 짧죠. 근데 속도감이 조금 있고 간결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만연체는 이거야 반대되는 거겠죠. 되풀이하는 게 많고 덧붙이고 꾸미고 문장이 길어요. 왜 내가 짧고 길다라는 거
길다. 이렇게 특징만 쓰냐면 짧으면 속도감이 있게 되는 건 마찬가지고 길면 문장을 길게 쓴다는 건 문장 안에 이제 그 주어 서술어가 여러 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길어지고 꾸미는 말들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호흡이 느려지죠. 천천히 읽어야죠. 이렇게 길게 만연체로 그럼 쓰면 다 안 좋으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연체 문장은 자세한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죠. 꾸민 말도 많이 쓰게 되고요. 각자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문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이 소설가 고보시의 일일은 만연체인지 간결체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파악하는 걸 먼저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체에는 두 가지만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그러지는 또 않아요. 우유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짧다, 길다라고 쓰면 애들이 길이로만 파악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진 않겠죠? 짧고, 호흡 발음, 진짜 말 그대로 간결하고, 자, 자주 끊어읽게 되고, 내용이 명쾌하다. 이런 특징을 하나 적어둘까요? 그리고 만연태는, 길어요. 그러니까 어구가 많지요. 마늘 따짜다, 얘들아. 그 다음에 꾸민 말이 많고요. 또 많고, 자세한 서술이 가능합니다. 호흡이 길어요. 기니까. 이런 특징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체에는 이런 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했죠. 우유체라고 있어요. 우유체. 우유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유가 그 우유가 아니에요. 흰 우유, 여러분들 키 쑥쑥 크는 그런 우유는 아닙니다. 그럼 우유체는 뭐냐면 이거 한자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줘봤다. 한자 너무 어려워. 우자는 넉넉하다는 뜻이고요. 유는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유태 자체는 문장이 부드럽고 순하다. 부드럽고 순하다. 너무 추상적이죠? 부드럽고 순한 문제는 뭐야 도대체? 예를 들어야지.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자연은 우리 삶에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락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식처가 되어주니 우리는 그들을 보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자연은 우리에게 소중하니까 우리는 자연 보호를 해야 한다. 보다는 자연은 우리에게 안락한 안식처가 되어주니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보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줘요. 이런 표현을 가진 문체를 우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유체하고 또 이 우유체가 부드러운 거라면 또 이 반대에 또 뭐가 있냐면 강건체라고 있어요. 얘를 또 반대로 반대 성향인 애들로 조금 나눠볼까? 강건체. 강건체는 글자만 봐도 되게 뭔가 굳건할 것 같고 강할 것 같고 힘이 있을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우유체가 좀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거라고 하면 얘는 굳세고 힘차고 침착? 세고 힘이 있음. 이 특징이야. 그러니까 얘는 좀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문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호탕하고 호소력 느껴지고 이런 것이 강건체예요.
예를 들면 청춘은 인생의 황금의 시대야. 뭐 이렇게 청춘예탄이라는 아까 작품도 예를 들면 우리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힘내서 힘차게 노래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강하게 뭔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의 서술을 한다고 하면 얘는 우유채보다는 강건체의 느낌이 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의 문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려체라고 있어요. 화려체. 말 그대로 뭐예요? 화려해요. 비유랑 수식이 많은 걸 화려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을 했는데 이게 문체라고 하면 문체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 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문학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싶고 어쨌든 내가 문학에서 조금 뭔가 실력을 높이 쌓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문학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개념을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줄거리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작품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걸 보기에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문학을 바탕으로 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본 개념들을 가져가면서 여러 작품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 딴 얘기 좀 했고 화려체는 말 그대로 화려한 거예요. 비유가 많아요. 많을 따자다 얘들아. 그 다음에 수식이 많고요. 수식한다는 거는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꾸민말. 그래서 비유도 많고 수식도 많고 리듬감도 느껴지고 그럼 뭐예요? 화려하죠. 그럼 요거의 반대 주엔 뭐가 있냐면 번조체. 말 그대로 굉장히 비유, 꾸미는 말 없어. 그냥 핵심 내용만. 딱딱한 거예요. 말 그대로. 건조하다, 딱딱한 문체.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면 요 가운데로 해서 뭐 이렇게 다 반대죠? 이런 반대 성향을 지니는 문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소설과 구구시 1일은 여러분들이 간결체이냐 만연체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조금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문체가 뭔지는 알았죠? 말투다. 말투는 이러이러한 예시들이 있다. 우리가 방금 본 것 중에 여러분들은 간결체와 만연체 중에서 우리가 볼 작품이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는지만 한번 파악해보자. 왜 이걸 썼을까 생각해보자. 뭐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40페이지, 41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린 이 작품을 읽고 이 작품의 내용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어느 부분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핵심은. 그리고 문체상의 특징. 아까 설명했죠. 만연체와 간결체 중에 어떤 문체를 선택해서 지금 쓰고 있는지. 그러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서술 방법과 문체가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럼 우리 주제를 파악하기도 해야 돼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이 형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품 내용 파악하면 됩니다.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 박태원.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로 꼽히는 박태원은 1910년 유복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한학을 익히고 고전 소설을 접하며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고등학교 때 쓴 시 누님이 조선문단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한다.
이른 나이부터 문학에 강한 의욕을 보이지만 박태원은 학교 수업 방법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호세이 대학 예과에 입학한다. 일본 유학 시절 현대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게 되고 이때의 경험이 박태원의 문학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박태원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구인회 가입과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인회는 정지용, 이상 등의 중견 작가 구인이 만든 문학 친목단체로 박태원은 구인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예술파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정립하기 시작한다. 박태원의 소설은 문체, 기법, 주제 등에 있어서 모더니즘 소설의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작품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문장 그 자체의 예술성을 중시하고 그의 도시 체험과 일상생활을 소설화하면서 다양한 문학 기법을 실험하고 다채로운 표현 기법을 선보이는 등 강한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여러 작품 중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이상이 그린 사파와 함께 연재된 중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호러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소설가 구보가 집을 나서서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극적 사건 등의 서사성이 약화된 반면 주인공의 유동적인 내면 세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 내적 독백 및 시간의 교차 등 여러 기법을 새롭게 다루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박태원은 1930년대 도시 풍속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소설화한 작가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소설가를 포함한 예술가가 처했던 상황과 내면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며 의식적으로 모더니즘을 실천한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 방금 작가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사건 이런 거 없습니다. 서사성이 떨어져요. 서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큰 사건이 축이돼서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일반적인 소설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그런 서사성은 떨어지고 주인공 내면 세계, 이 생각, 거기에 갈 때마다 한 생각들이 이 작품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독백, 자기가 생각해서 혼잣말하는 그 내용,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 가서 옛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에서 과거로 갑자기 갑니다. 생각은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우리가 갑자기 옛날 기억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옛날 어느 시점으로 가서 그 생각을 떠올리고 그것을 서술해내요. 이렇게 시간이 현재하고 과거하고 막 교차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법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이 전에는 그런 소설 기법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 나오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형식상 굉장히 독특한 어떤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 작품을 좀 보면 좋겠고요. 19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도 같이 한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작가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 속에 그려지는 1930년대의 서울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것을 이 참고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먼저 한번 접하고 그리고 나서 작품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30년대 한국 문학, 특히 이 시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문학운동과 연관된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탄생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30년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 식민지 상황 속에 한국이 처해져서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그 식민지 상황이라는 아주 간고한 현실 속에서 한국 문학이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이 만주에서 큰 전쟁을 일으켰고, 나중에 그 전쟁은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점차 더 고조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한국에 대한 사상적 탄압과 억압이 점점 더 심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민족이나 사상이나 또는 계급적 어떤 투쟁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집단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모든 문학운동을 전부 다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사상적 탄압이 아주 강화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외형적으로 억압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조직화된 어떤 단체를 만들 수도 없었고 하니까 작은 소규모의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인, 작가들이 너댓 명, 7, 8명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작은 문예 동인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소그룹 운동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도 이 1930년대의 특징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중요한 잡지가, 동인지가 시문학이라든지 삼사문학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또는 구인회라는 서클에서 만든 뭐 시와 소설 같은 그런 잡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잡지들이 전부 다 이 시기에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적인 활동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사실은 1930년대에 한국 문학에 등장한 그 작가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전문적으로 일본에서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910년대, 20년대에 한국에서 작가나 시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예컨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이광수나 염상섭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시인 김소월 같은 경우도 다 1급의 작가이고 시인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혀 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930년대 소그룹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유명한 대학에서 직접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영문학이나 불란서 문학이나 독일 문학이나 러시아 문학, 그런 외국 문학을 직접 일본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본 문학을 전공한 작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 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서구 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 문학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서양의 새로운 문학 운동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전문적인 문필가 그룹의 등장이야말로 한국 문학이 1930년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기차 경성역에 도착합니다. 서울. 지금은 경성이라 불리는 이곳은 현재는 인구 40만의 현대적 도시다. 넓은 포장도로와 큰 상점들, 은행, 병원 등이 있다. 많은 동양식 건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건 흔치 않다. 지금은 일본 통치하에 있지만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번영하는 왕조였던
코리아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숙소로 가던 길에 스탠베리만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그레타 가르보. 스웨덴 출신인 그녀의 데뷔 무대는 스탠베리만이 근무하던 자연사 박물관과 이웃해 있었죠. 그녀의 영화를 이억만리 타국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고국을 떠난 지 13일 만에 그들은 경성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1935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4반세기 사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경성의 대부분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요 한국인 거리는 종로라고 불렸다. 종로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 일본인 지역은 일본 도시의 모습과 똑같았다. 일본 상점들은 혼마치라고 불리는 대로에 모여 있는데 저녁이면 가장 멋진 방식으로 불이 켜졌다. 일본은 이 땅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변화시키고 있는 듯했다. 이곳은 황구단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제천단입니다. 1897년 고종 황제가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부 조형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만 1914년 황구단 일부가 헐리고 그곳에 조선호텔이 세워집니다. 스탠베리만이 머물던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죠. 조선호텔은 한국에서 가장 큰 최고의 유럽식 호텔이다. 세련되고 매혹적이며 모든 현대적 편의를 갖추고 있다. 음악도 좋고. 아, 민족의 암흑기와 재즈 음악이라. 가여운 식민지 젊은이들의 일탈. 유행 따라 사는 모던걸, 모던보이들은 그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댄스의 대유행 역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두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네, 방금 영상은, EBS, 우리 작품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참고 동영상으로 하나 띄워진 거고요. 1930년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소설가 구부시 1일의 배경이 되는 이 종로의 거리, 그 당시 1930년대 모던보이 모던걸들의 어떤 삶이나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다큐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이 소설가 구보시도 아마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들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종로의 거리를 거닐면서, 사는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테니까, 이런 생활 모습을 기반으로, 이 종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를 이 작품 속에 표현해냈을 겁니다. 자, 그럼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본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제목부터 볼까요? 구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보는 작가인 박태원의 호이자 필명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고 하면 박태원 자신의 하루 일과의 단면을 보여주는 뭐 그런 제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26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지금 구보가 어떤 상황인지 드러나죠. 구보는 지식인이에요. 자, 여기서 구보는 지식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1930년대 이 동아리 활동, 문학 동아리로 활동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일본에서 이제 서구 문학을 배웠던 사람들이죠. 문학 이론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서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대요. 이 구보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낮에 집에 나선 구보는 경성거리를 배회하다 서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34페이지 맨 왼쪽에 맨 위에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목표가 나와요. 서술 방법과 문체가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서술 방법 그리고 이 문체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해서 이 소설에서는 어떤 문체가 쓰였는지 파악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서사적인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사건이 뭐 해결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장소에서 뭘 관찰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구보의 생각과 느낌에는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앞부분 줄거리에서부터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면 구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술의 특징,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좀 특이한 게 있죠, 이렇게. 문장의 첫 어절을 소제목 처리를 해요. 소제목,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와서 좀 굵게 표시했죠. 문장 첫 어절이 이게 필기감이 더 안 좋네. 소제목이 됩니다. 어쨌든 뭔가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이런데 뭐 집중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소설에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신한 형식적인 어떤 새로운 특징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오드컨이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사무라는 것은 볼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지만 뭔 일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오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내 오른발이 왼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종로 내거리를 간 거지 아무런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니다. 우연성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에 뭔가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으로 가로질러 간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앞부분에 줄거리에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자기 시력을 지금 저주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눈이 가까운 데는 좀 보이지만 먼 곳은 안 보이니까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해주는
재주는 없었다. 맹점이라는 건 여기에 상이 맺히면 안 보이는 부분이죠. 눈에서. 안구에서. 여러분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총독부 병원시대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안과 재래라는 것은 안과에 다시 방문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 만한 그 안과 결과표가 오른쪽 4, 왼쪽 3 이게 구보 시력이에요. 구보는 이 일주일간의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생각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 자, 여기에 보면 계속 쉼표가 이렇게 여기에도 좀 위에도 이렇게 쉼표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쉼표의 잦은 사용이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형식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죠. 네, 근데 이걸 잘 사용 못해서 이건 또 어떻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여기 있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쓴 도수 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묵을 가져. 백묵이라는 건 분필이죠.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나쁘다는 것을,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자기가 안과 진료 받았던 것을 길 걸으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과 진료 받았던 거 떠올리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타설로를 2번 횡단해 화신상의 앞으로 간다. 자, 그러면 화신상회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그 소설가 구보시 일일에서 종로 내거리에서 구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어디에 나오죠? 그냥 그는 내 시력을 조조하고 안과 갔던 일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내 시력은 왜 이렇게 좋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찍어서 올리는 것을 과제로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신상회에 가요. 자,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자, 화신상의 앞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 백화점 안에서 뭘 보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구보는 지금 이 소설에서는 구보가 주인공이에요. 구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구보가 무엇을 어디에 가고 거기에서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드는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보는 지금 관찰자거든요. 산책하면서 관찰한 내용, 그 관찰한 걸 보면서 자기가 떠올리는 생각들, 이것을 소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 있냐면 젊은 내외가 있어요.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 이거 참. 자, 화신상의 앞에 가서 젊은 내외를 이렇게 봤는데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죠.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오찬을 즐길 것이다. 그냥 구보가 생각하는 거예요. 승강기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구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내가
남들한테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자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나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보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쳤다라는 얘기는 구보가 이 사람들의 행복을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부러우니까 저 사람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주려 하였다. 젊은 내외 8살짜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보면서 축복해줘야 맞죠. 구보는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부부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부부는 4, 5년을 같이 살아왔을 텐데 서로 질리지도 않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같이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보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4, 5년 이상 같이 살면 별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질리겠지.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젊은 부부 4, 5년 같이 살았으니까 8살짜리 아이가 있겠죠? 그 부부를 보고 행복해 보이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좀 달랐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졌겠죠. 그들은 분명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이 행복은 구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데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근데 구보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자기는 결혼도 안 했고 이 젊은 부부를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러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내려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이 수남이나 복동이라는 것은 그 젊은 내외 8살짜리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냥 구보가 상상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래 살으라고 목좀 주다 써서 수남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복이 많은 아이라고 해서 복동이 이렇게 불릴 수도 있고 어쨌든 구보가 추측을 하면서 관찰한 대상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화신상에서 구보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자, 화신상에서 구보는 뭐 젊은 부부를 보고 부러워하죠.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부부를 보고 부러워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해 생각하죠. 그렇게 답을 바꿨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답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대로 찾아서 넣자고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넣지만 구보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자기와는 다른 그들이 조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면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잘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안전지대라는 거 표시해야죠.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자, 단장과 공책이라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자, 단장 요걸 하나 열어볼까? 아이고 종이 치네. 자,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 단장은 짧은 지팡이고요. 공책은 메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설가잖아요. 소설가니까 돌아다니면서 항상 뭔가 그 취재할 일이 있고 내가 소설로 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있을 때 기록하는 습관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공책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럼 이 공책에서는 이 사람이 항상 뭔가를 취재하고 기록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이라는 건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이거 지금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산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책자의 모습. 아이 뭐야?
이게 막, 좀 쉬운 건 아닌데, 근데 도시 거리를 산책하는 산책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산책하는 사람은 관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상을, 근데 도시를. 그 당시의 세태를, 그 당시의 사람들을 관찰해요. 그런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근대 도시에서 이 산책자라는 모습으로 이 서술자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산책자로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걸 다시 글로 쓰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단장과 공책에서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박태원이 자기를 부보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산책자적인 모습이 작품에 잘 드러나게 표현을 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전적인 소설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작가적인 주인공이 거리를 다니면서 자기가 관찰한 것을 기록해서 소설로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현학이라고 해요. 하나 알아보세요. 응? 고현학이 뭐냐면 작가적인 주인공이 거리를 다니면서 관찰한 바를 소설로 만들어요. 고현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고현학적인 모습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단장과 공책이라는 소재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첫째 장 보면 이 작품에서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딱 양복 입고요. 안경 쓰고 이 지팡이 들고 누군가 이렇게 바라봐요. 딱 누가 봐도 이 산책자의 모습, 이 고현학적인 어떤 작가의 모습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작가의 모습을 우리가 이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구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구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하고 구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여기에요. 그들은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보에게는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비가 되고 있죠.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자기 혼자 그곳에 남아있을 곳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봤다고 했죠. 그래서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것에 대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그 답안은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겠죠. 한 단어로만 난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외로움, 애달픔 이런 걸 느낀다. 여기 표현된 대로 그대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전차 안에서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 예시답안이랑 그 노트 필기 한 거 그런 것들 한 장으로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사진 찍어서.